전들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바로 돈이 보이지만 거기에 돈을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너 무슨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 삼프로TV 진행자 김프로,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식의 시대, 투자의 시대 저자로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현재 시황과 또 상황에 좀 비추어서요. 주가가 2020년에 워낙 빠르게 올랐고 1월 달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상에 한 달 동안 26조 원을 산 적은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래도 괜찮은 건가? 라는 불안감이 좀 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객장에 손님이 너무 많고 네.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주식 얘기만 하고 직장 나도 일 안 하고 주식 얘기만 하고 네. 하물며 맘카페는 주식 카페가 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작년 내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거는, 달라진 점이 있나요? 뭐 제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언젠간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게요. 그것은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자산을 배분하실 때 너무 편중되이 한 자산에 올인하고 있을 때 경계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어디에 올인돼 있고 어디에 편중돼 있는지를 보시면 사실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금융자산 내에서의 주식의 비중은 현격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현금성 자산, 그 무위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현격히 낮아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러면 7, 8%, 뭐 10% 이상 돼 있을 때 주식이 좀 화랑이라고 막 주식 얘기를 하면 현명한 사람들이랑 야, 그게 복리로 10%씩 안전한 자산 투자하면 대충 10배가 나려면 26%씩 해야 된다군요. 보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네. 근데 그런 대안이 있을 때 그리고 자산의 편중이 일어났을 때 말씀하시는 건데 두 가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논의의 구조를 주식 얘기를 많이 하셔라. 그렇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셔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고 방송이나 저희가 만드는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고점이다. 물론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개인 투자자가 유입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전에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에 어떤 그런 한때 광풍과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서 부동산에 더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100만 구독자 이상 또 댓글이라든지 실시간 방송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응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다. 네. 뭐 100이면 100 다 현명해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비하면 저희가 처음 주식할 때나 또 2000년대 초반이나 금융위기 때 그때에 비해서 훨씬 현명해지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게 수반해서 현명해질 수 있는 정보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에도 뭐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은 분들이 나옵니다만은 어젠가요? 저희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이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저랑 대담을 했거든요. 또 제가 조목조목 물어봐 드리잖아요. 네. 없습니다. 아마 30분 이상 그 브리핑 받기도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컨텐츠를 경제한방이나 뭐 삼프로TV에서 무료로 드리잖아요.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5년 전, 10년 전에는 그거는 정말 소수의 기관 투자가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아니면 내가 증권회사나 은행에 최소한 몇십억 이상의 돈을 맡겨서 그분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분들만 봤던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무한 반복 청취를 할 수,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20대, 30대 이 학습 능력은요, 우리는요, 흡수력이나 뭐 응용력이 굉장히 우리는 네. 정말 저는 전의가 없어요. 그분들하고 저 하면 저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삼프로TV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상파에서 이 경제 뉴스를 전할 때 제약 조건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경제뉴스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짧게 네. 해라. 용어 같은 건 자세히 풀어줘라. 이래버리니까 예를 들어 9시 뉴스에 한 5, 6분 출연을 해봤자 네. 용어 설명 한 3개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할 말씀을 거의 못 드리고 끝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심도 있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해도 이걸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고 그걸 또 진짜 현실에 적용하고 하는 근데 거구나. 그런 걸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를. 또 주식 투자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거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식 투자 비중도 분명히 훨씬 낮은 편이고 네. 또 2007년하고 비교해봐도 여전히 뭐 주식 투자 비중이 더 높다고 하기도 어려운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많은 분들이 어느 세대인가를 보면 예.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5060 세대가 아주 거의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네.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에 비해서 2030 세대는 숫자도 뭐 좀 있으면 이제 절반으로 줄 거고 한 5, 네. 6년만 지나도 그리고 이분들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야말로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더 들어오실 분들이 좀 더 많아 보이지만 네. 한 5년, 10년 뒤에도 이 증시를 떠받치는 미국 시장처럼 뭐 401k 법안으로 통해서 뭐 계속 연금으로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들어오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 증시를 계속 이렇게 떠받쳐줄 좋게. 만한 예. 세대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낙관하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인데요. 과열이나 과속은요, 사실 추세를 바꾸지 않거든요. 네. 과자가 지나치잖아요. 속도가 지나치고 열기가 지나치다. 그럼 속도를 좀 줄이거나 열기를 좀 식히면 그 방향으로 또 가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증시에서도 과열이나 과속 구간은 기간의 조정을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하죠. 추세를 네.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왜 방향성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전망을 하냐면요. 주시장을 한번 놓고 보세요. 주식시장은 사실 그 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증권시장, 200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증권시장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일종의 가버넌스도 그렇고 또 정부가 이 증권시장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권위주의였거든요. 네.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증권회사 상품운용 대리 때 제가 지금까지 가장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당일 순매수를 맞추는 일이었어요. 네. 재무부에서 모든 증권회사에 그 당일에 매수 매도해서 담은 1,000원이라도 순매수하라고 지시를 지금 만약에 그런 지시라면요 아마 난리 날걸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네. 관은 취하려고 있다. 그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그런 얘기했죠. 정도의 권위적인 어떤 금융 정책들을 했고 네. 또 그 권위적인 금융 정책 하에서 기업들은 관의 눈치를 보면서 주주를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배당도 안 하고 건전한 투자도 아니고 사익을 챙기고 그런 풍토에서 우린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회사와 대주주와 혹은 경영자와 주주 간의 관계 설정의 낙후성에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그게 가버넌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벽하게 개선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서히 개선되어지는 라이트 디렉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죠. 네. 조금 더 빨리 가자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역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비교적 양호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네. 그게 좀 보여요. 예를 들면 2000년대하고 201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 1, 2위 2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2개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죠. 네. 삼성 바이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2개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전하고 뉴커머들 그러니까 새내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도 2개 들어와 있고 또 인터넷도 2개 들어와 있고 또 2차 전지 2개 들어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변화가 있습니다. 반도체도요. 1, 2위를 하긴 하는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미개척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메모리 중에서도 취약했던 낸드 쪽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그 안에서의 그 변화를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자동차는 어떤가요? 내연기관 150년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의 가장 큰 변혁기에 아주 본질적인 변화잖아요. 에너지원을 다른 걸 쓰겠다는 거고 사람이 손을 놔도 운전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인데
아주 다행스럽게 우리 현대기아차가 거기서 완전히 탈락되어지는 자동차 업체로 분류되어지지 않고 네. 굉장히 빨리 팔로우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로 분류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다, 수소차다, 혹은 인공지능이다, UAM이다, 그죠? 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외신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많은 횟수로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회자되는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의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다 혹은 전문 저널이나 이런데 한국 기업들이 거명이 많이 되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에 의해서 호명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아지죠.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가 10조 주고 땅을 사는 거는 월스트리트에서 거명 안 돼요. 네. 근데 그 자동차 회사가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를 사면요, 그럼 탑 기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 류의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재벌 그룹들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저는 걱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 확장 이런 거보다 수성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한동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우리나라 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때 했는데 최근 들어 한번 보세요. 현대차 그룹, LG 그룹, 특히 SK 그룹, 또 그거보다 규모가 좀 다른 중견 그룹들도 그 다음 세대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죠. 경쟁적으로.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도전적일 줄은 몰랐는데 생각 외로 진짜 첨단 산업이 뭐가 진짜 알짜 기업인지 그렇죠. 알고 막 사들일 줄은 막 사들이죠. 못했거든요. 물론 그거가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글로벌 M&A에서 그 경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그분들이 시도하는 글로벌 M&A 대상을 보면 엄한 비즈니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시너지가 나거나 오케이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의 설정이 있었고 비교적 좋은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오는 투자의 활성화. 물론 이제 한국에 공장 짓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주 가치란 측면에서. 그리고 돌이켜서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태도, 특별히 주시장에 대한 태도는 제가 29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종사했습니다마는 가장 우호적이었습니다. 세제에 대한 거, 연초에 세제에 대한 거, 공매도에 대한 거, 그리고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 세 가지 큰 고비 때마다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줬거든요. 저는 이 추세가 2021년도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파워풀해졌거든요. 투자자들이. 전에는 이 사람들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증시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 투자자 자신감이 정말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기업, 진짜 모험적인 투자자들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감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뭐 테슬라에 투자하고 이런 데까지 괜찮은데 게임스탑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너무 강력하게 이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추구하는 그 모습 이것도 좀 이게 좋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물론 혼재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우리 증시에 박스피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박스피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성장률의 저하라든지 또 주력 업종이 경기 사이클에 갇혀져 있고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없는 이른바 리레이팅하기 좀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만은 투자단에서는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면 되는 그 펀드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늘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랬고 베타가 시장이거든요. 알파는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이제 알파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증권 이제 예를 들면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위탁 운용사를 설정할 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패시브 자금으로 줬단 말이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운영이 굉장히 보수화됐었어요. 주시장 내부에서. 맞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IMF 전이나 이럴 때는 엄청난 알파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혹은 한국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몇 그 투신사의 매니저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모 투신사의 누구 거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알파 전략이 있었던 그럼요. 데가 있었군요. 저는 그럼요. 베타 시대에 실제로요. 입사했더니 네, 몰랐습니다. 지금은 뭐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가 가장 큰 기관 투자가입니다. 그때는 3투신이 있었을 때는 한투, 대투, 국투가 있었는데 대표 펀드 매니저마다 그분들 주력 종목이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 펀드 매니저 삼성전자만 사. 실제로요. 그런 알파 전략들을 했는데 그만큼 자본시장이 작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알파 헌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을 비트하는. 저는 길게 보면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 성장의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성장의 시대. 저금리 구조에서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무위험자산 수익률이 10%일 때는 주식으로 15%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만 지금 무위험자산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잖아요. 0.5% 막 그렇다면. 0.5,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보수적인 패시브 자금이 추구해야 될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투자자 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젊은 분들이 학습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한다는 행위는 내가 시장을 추종하면 되지. 그러려면 뭐 하라겠어요? 공모펀드 맡기는 거죠.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알파 전략을 하겠다는 건데 그 근간은 지금이 성장의 시대, 성장주의 시대. 성장주의 시대는 저금리가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급등하지 않는 이상 성장주의 어떤 시장의 헤게모니, 시장의 주도력은 부분적으로 이완될 수는 있지만 그게 유지된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다면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숨어있는 성장률을 찾으려는 그런 알파 전략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까. 차라리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산의 배분의 비율의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만 작년 말에 제가 2021년 장이나 경제를 저 나름대로 전망하면서 성동격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가치주 권역이나 혹은 시크리칼이라고 하는 경기에 동행하는 그런 주식도 여전히 여러분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시되 그러나 미래 성장 가치에 어떤 방점을 두는 그런 투자를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사인을 아닌 저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직은 유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파 헌터로 나선 분들은 뭐 또 어떻게 보면 진취적 투자자니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투자를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막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왜 내가 사면 이렇게 주가 떨어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겹불 쬐는 투자는 피하라. 근데 대부분 투자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투자도요 왕도 없습니다. 뭐 가치 투자, 뭐 또 뭐 모멘텀 투자, 뭐 성장 투자, 뭐 패시브 투자 뭐 있지만 어떤 분 딱 그러면 그분은 가치 투자자로서 정말 정평이 있지. 그걸로 성공한 분이지. 이런 평가를 듣는가 하면 어떤 분은 용어가 좀 비속어인데 제가 뭐 유튜브를 그 마바라야. 마바라.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돈은 좀 벌긴 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난 굉장히 진중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하지만 그 주식의 본질 가치에 천착하면서 난 이 투자를 할래. 이런 분들이 있고요.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세상의 변화,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난 훨씬 더 호기심이 많고 그런 류의 투자를 하려고 그래. 이런 분들은 성장주 투자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100%다 칼로 무배듯이 할 수는 없지만 주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의 초심자나 이 중심을 못 잡는 분들은요 매일 호가창을 보고 있다가 상한가를 치는 종목 군들이 나오거나 테마가 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공매도 전쟁이 난 거죠. 짜릿하죠. 하루에 뭐 100%씩 올라가고. 그런데 전들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게임스탑 내가 거기서 게임도 많이 사봤고 친숙한. 그런데 지금 바로 돈이 보이지만 거기에 돈을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게임스탑을 운동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 분들 빼놓고요. 그 겹불이거든요. 원래 그거는 여러분들의 먹이가 아닌 거예요. 테슬라가 막 불을 뿜을댄 테슬라도 사고 싶고 반대쪽에 있는 엑스모빌이 완전 저평가를 해서 뭐 빈집털이가 되면 그것도 사고 싶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거 다 쫓아다니시다가는요. 아마 여러분 피곤해서 주식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고 판단해서 실행한 그 메인이 있으셔야 돼요. 메인. 그래서 그게
뭐 몇 년 주기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 이 사람은 아,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네. 우리가 논문을 써도 아, 이게 논조가 이거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주식 포트폴리오 보면 아, 이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해석해내네.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특장점을 여러분 스스로 잘 살리고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런 쪽에 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아주 편한데 지인이 뭘로 먹었다 뭐 2배가 났다 그러면 자꾸 요동쳐서 글로 가신단 말이죠. 그럼 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알고 어서 옵쇼 하고 네, 태도를 바꾸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참. 잦은 매매도 권할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투자의 스펙트럼을 너무 제한된 돈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넓혀 놓으면 지레 지치십니다. 지레 지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저의 투자 뭘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투자를 꾸준히 제 포트에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태양광일 수도 있고 풍력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고 왜? 아, 세상이 그렇게 가겠네. 네. 배터리일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첨삭하고 좀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너 무슨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 아, 그게 통동격서라 그랬는데 글쎄 미국 주식 일변도의 해외 포트폴리오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중국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 중국 주식 내부에서 좋은 주식을 좀 찾는 노력을 좀 하거든요. 했고 그래서 그 해 혹은 어떤 텀을 두고 주력으로 하는 투자의 어떤 주안점을 좀 두시고 그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굉장히 전문성을 갖게 돼요. 조금 하다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알게 된 일인데도 내가 그러면 올해는 중국에 대한 스타디도 하고 그래서 아, 중국 산업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가서 돈도 돈이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회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지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방편도 되죠. 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투자의 자세를 좀 여쭤본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투자의 자세를 넘어서서 인생의 자세, 심지어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사실은 현업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지금 현업 애널리스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 박종훈 기자님도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고 또 저희 3프로TV에 정말 걸출한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자주 나오시고 그분들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인터뷰하고 접하는 사람이 저다 보니까 그거 한 3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저 풍어를 넣는 정도지 그냥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잘 취사 선택해서 제 것으로 만드는 노력 정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프로TV 김동완 소장님과 함께한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